안녕하세요. 큰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모두 피해 없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의 남자입니다. 저도 원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혼자 사남매를 키우시느라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중 둘째 딸인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시고 계셨고요. 그렇게 고생고생하며 사시다 보니 일찍이 몸이 병들고 상했나 봅니다. 제가 대학생 되었을 때부터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하시던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길을 걸으셨고 아버지 혼자 외벌이를 하시며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장남인 저와 여동생까지 부양을 하셨던 거죠.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던지라 다섯 식구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대신 조금 알뜰하게 살아야 했었죠. 사실 저는 대학교 가면 자취도 하고 싶었고 공부하느라 놀지도 못한 학창시절의 한을 풀고 미친 듯이 놀고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빠듯한 살림에 그럴 순 없었죠. 그럴 돈도 없었고요. 그저 제 학비 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공부나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건 대학교 졸업하고 막 취직을 했을 때였습니다. 친구들은 너도 나도 독립해서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멋지게 혼자 살면서 밤에 잔소리 없이 거실에서 맥주도 한 캔 하고 친구들도 불러다가 놀기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보니 그냥 눈치 안 보고 술이 먹고 싶었던 것도 같네요. 취업까지 하니까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진 거였고요. 아무튼 그렇게 언제쯤 독립을 할 수 있을까 꿈만 꾸던 중에 그런 제 꿈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아내였죠. 그날은 제가 감기 기운으로 몸이 안 좋아서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갔다가 집에 일찍 온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다세대 주택이었거든요. 현관 있고 정면으로 반지하 2개, 그 위로 2, 3층 이렇게요. 저희가 주인집인 3층에 살았고요. 거실에 누워있는데 TV 뒤에 있는 커다란 창으로 검은 그림자가 계단을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일하러 가셨고 어머니는 방금 장 보고 오신다고 나가셨고 동생도 집에 올 시간이 아닌데 대체 누구인가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요. 콩콩콩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몸도 안 좋아서 싸울 힘도 없는데 불청객이면 어쩌나 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문에 가까이 갔습니다. 문 밖에 있는 상대방은 다시 한번 콩콩콩 하더니 할머니 하고 부르더라고요. 가냘픈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에나 그녀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종이 울리면서 라붐 영화에 나오는 리얼리티 노래가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때 제 눈에 그녀는 소피 마르소보다 훨씬 예쁘게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묻더라고요. 여긴 저희 집인데. 저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사는 사람인데 그대, 아니 그쪽은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때 잠에서 깨신 할머니가 기쁘게 웃으며 종종걸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아가씨, 왔어? 어르신 안녕하셨어요? 할머니의 웃음에 그녀도 환하게 웃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한 표정의 저에게 말하더군요. 저는 사회복지사예요. 할머님 뵈러 왔고요. 아, 네, 복지사님. 그맘때 할머니가 치매까지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인 그녀가 방문 요양을 온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친구라도 만난 것처럼 신나게 수다를 늘어놓으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이 많으신 분인 줄은 몰랐죠. 그녀는 할머니의 말에 까르르 웃기도 하고 진지하게 듣기도 하고 할머니의 손과 다리를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어색한 저는 거실 구석에서 보지도 않는 책을 넘기며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봤죠. 볼수록 예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얼굴도 예쁜데 사회복지사라니 혹시 천사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했더랬죠. 그녀가 떠난 후에도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상이 사라질 때쯤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밝은 얼굴을 하고 할머니를 대할 때 정말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푹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으로 독립을 안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저희 집에 5번째쯤 왔을 때 그날은 도저히 그녀를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르신. 또 올게요. 그녀가 할머니와 인사하는 소리에 얼른 외투를 하나 걸치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엄마, 나 마트 다녀올게요. 콩나물 사올게. 콩나물? 콩나물은 갑자기 왜? 아이, 엄마가 사오랬잖아요. 다녀올게. 콩나물 집에 있어. 예, 성원아. 저는 그녀와 함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따라 나오니까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5분 동안 쫓아만 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갈 길을 갔습니다. 저기요. 먼저 입을 연 건 그녀였습니다. 네? 왜 자꾸 따라오세요? 제가요? 제가, 그러니까 콩나물 이쪽으로 가면 마트 안 나오는데. 이쪽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핸드폰 있어요? 네? 네, 있는데요? 제 번호 알려드려요? 네, 네? 그녀는 제게 뚜벅뚜벅 걸어와서는 가방을 뒤적이더니 수첩에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적고 제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어있는 저를 보고 씩 웃으며 다시 걸어갔죠. 저는 정말 얼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긴장해서 땀까지 나는 손에 있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니 제가 천사의 번호를 알아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한 건지 정말 뼛속까지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똑부러지고 야무진 게 최고의 여자였죠. 저는 이 사람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연애 1년 차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꽃다발과 반지를 주는 평범한 프로포즈에도 그녀는 행복의 눈물을 흘려주었고 우린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줘서 평생 천사 같은 미소를 봐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자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발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충격에 몸져 누우신 거죠. 원래 결혼하고 저희 집에서 1년 정도 살면서 돈 모았다가 분가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두고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죠. 당시 아내와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제 여동생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동생이 당분간 어머니 간호를 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할머니가 편찮으신 거랑 어머니가 편찮으신 거랑은 차원이 다르더군요.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병원이 있는지 물어보고 집에서도 맘 편히 TV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대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이러셨겠구나 알 수 있었죠. 일주일이면 괜찮아지겠지, 한 달이면 괜찮아지겠지, 2달이면, 3달이면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셨습니다. 얼마 먹지도 못하시고는 다 토를 하고 가끔 이상한 말도 하시고 그러다가도 어느 날은 멀쩡하게 요리를 하시고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50대의 나이에 치매가 온 겁니다. 의사 말로는 충격이 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쩌면 유전의 영향도 있을 거라 하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기 전에 아내랑 처음으로 크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여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잘 들어봐. 뭘? 어머님, 아무래도 치매이신 것 같아. 아버지도 저도 동생도 직감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닐 거라 부정하고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며 그럴 가능성을 떨치려고 했던 거죠. 다들 할머니가 치매셨을 때 많이 아팠고 많이 고생을 했었으니까요. 그게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생각했는지 저를 불러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우리 엄마 치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내 말 들어봐. 내가 봤을 땐 당신이 뭘 알아? 뭐? 당신이 엄마가 치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제껏 본 분들만 몇 분인데 내가 괜히 이런 말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많이 보면 다 알아? 당신이 뭐라도 돼? 당신이 의사야? 그냥 딱 보면 알아? 뭐 검사라도 해봤어? 아니잖아. 아닌데 왜 치매라고 해?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잖아. 처음이었습니다. 아내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친 적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했지만 한 번 터진 입은 멈추질 못했습니다. 아내의 상처받은 눈빛도 처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그때 정신이 팍 돌아오더라고요. 미안해. 미안해, 여보. 소리 질러서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모두 힘들었습니다. 아내도, 저도, 아버지도, 동생도, 그리고 어머니도요. 그 다음 해에 아버지가 퇴직을 하셨습니다. 동생은 취업을 했고요. 어머니 간병은 아버지의 몫이 되었죠. 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휴가라도 쓰는 게. 휴가는 무슨, 됐다. 이 정도는 혼자 충분해. 네 엄마 너 낳고 산후조리 할 때도 내가 다 했어. 내가 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해. 어떻게 자식들한테 병수발을 시킬 수가 있겠냐. 그간 아버지는 저와 동생, 그리고 제 아내가 어머니 병수발을 드는 모습을 보고 혼자 속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노력하셨거든요. 어머니가 아프신 후로는 퇴근 후 회식 자리 한번 나가지 않으시고 주변 분들에게 물어물어 재활로 유명하다는 분 찾아 어머니 모시고 갔고 그러셨죠. 아버지는 웃으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노후에 너희 엄마랑 꼭 붙어서 맨날 지지고 볶다가 늙어 죽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건 이룰 수 있겠구나. 아버지의 소원은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 병수발만 2년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1년 전 결혼한 동생은 타지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아내와 제가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했습니다. 제가 자식이니 당연히 제가 일을 그만두려고 사직서엔 뭐라고 써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모실게. 뭐? 당신이 왜? 당신이 왜라니 그 말은 좀 서운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래. 어떻게 당신을 고생시켜. 당연히 내가 해야지. 이게 무슨 고생이야. 난 전혀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해. 나 사회복지사야. 치매이신 분들 많이 보고 많이 배웠어. 나만큼 잘할 사람 없어. 그리고 어머니한테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만데. 내가 하고 싶어. 아내가 친정 어머니가 안 계시거든요. 아버님 손에만 컸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아내를 더 챙겼고 더 예뻐하셨습니다. 아내도 그런 어머니에게 많이 의지했고요. 그래도 하루 종일 돌보는 건 또 다를 텐데 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당신이 일하는 게 맞잖아. 나야 이거 계속 해봤자 박봉이고 당신이 나보다 더 버니까. 당신 버는 거랑 여기 아랫집들 월세 나오는 걸로 우리 셋 충분히 생활 가능해.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아내에게 어머니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고생 안 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되려 고생을 더 시키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상을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큰고모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성원아, 너네 집 빼라. 네? 못 들었어? 집 팔으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모? 네 고모부 회사 망했어. 부도나고 빚이 몇머며 지금 파산 직전이야. 니네 집 살 때 고모부가 너희 아버지한테 돈 빌려준 거 알지? 내가 18살부터 일해서 니네 아버지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했고. 너 다 알잖아? 예, 알죠. 그래도 고모, 이건 좀... 그래, 너네도 힘들겠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그 지경이고. 그런데 그건 이미 다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잖아.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지. 그렇지?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살 무렵부터 살았던 그 집이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급한 대로 분가하려 모았던 돈에 대출을 조금 받아서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했습니다. 어머니와 저, 아내가 살기에 적당한 작은 집이었죠.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를 내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고정 지출이 생겼던 겁니다. 최대한 아껴서 이사하려고 쓰던 것들 다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짜잘한 살림살이를 사는 것도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뭉텅이로 빠져나가는 돈들을 보며 한숨만 쉬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후년에 회사에서 승진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그럼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하고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억울한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장이 자기가 일 처리를 잘못해놓고 그걸 제 탓으로 돌리고 덤탱이를 씌운 겁니다. 표면상으론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처럼 되어 있었지만 사실 과장이 다 진두지휘하고 영업팀이랑 거래처도 직접 나갔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서 회사 돈을 빼돌려 횡령을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과장이 사이에서 사고를 치는 바람에 거래처도 놓치게 되면서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회사 하반기 실적에 꽤 큰 영향을 줄 정도였죠. 그런데 그걸 제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부장님, 저 정말 아니에요. 저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짓 할 사람인가요? 그거 과장님이 다 하신 거예요. 진짜라고요. 정원 씨,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어머니도 아프시고. 네? 부장님, 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죠?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정말 아니라니까요. 억울합니다. 자네 그거 알아? 최 과장 전무님 조카야. 네? 제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세상엔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일이 많은 걸까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저는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과장은 인심 써주는 척하며 그래도 자기가 윗선에 얘기해서 퇴직금은 챙겨주라고 했다더군요. 그 면상에 침이나 뱉고 올 걸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집도 잃고 직장도 잃은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가 일하던 업계가 좁아서 횡령해서 잘렸다는 소문도 다 난 판국에 제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전공으로 했던 걸 갑자기 못하게 되니 제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집에 있으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원아, 잘 지내냐? 너희 엄마는 잘 계시고. 삼촌이 한번 가야 하는데 가게가 바빠서 도통 시간이 안 나네. 별일은 없고. 어머니의 오빠이신 큰 삼촌은 원래 닭 한 마리집을 하시다가 그때부터 몇 년 전에 치킨 장사로 바꾸셨는데 그게 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계셨습니다. 가끔 저희 집 오셔서 용돈도 주시고 하셨죠. 근데 큰 삼촌 늦지막히 결혼하시고 아이를 셋 두고 계셨어서 장사하랴 일하랴 많이 바쁘셨습니다. 그래도 종종 전화로 안부도 묻고 어머니랑 맛있는 거 먹으라며 용돈도 보내주시던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었죠. 갑자기 큰 삼촌 전화를 받으니까 울컥하더라고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큰 삼촌의 존재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집 판 거랑 회사 잘린 거 다 삼촌한테 말씀드렸더니 삼촌이 괜찮냐면서 걱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시더니 가게일 배워볼 생각이 없냐고 하셨습니다. 삼촌은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인 애들 키워야 해서 일은 계속 해야 하니 치킨 튀기는 거랑 닦아주오는 업체랑 등등 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사에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는데 큰 삼촌이 닭 장사하면 못해도 웬만한 월급보다 훨씬 벌 거라며 다 알려줄 테니 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땐 그게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마지막 동아줄 같았죠. 그날부터 저는 왕복 5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큰삼촌한테 일을 배웠습니다. 가끔 가게 마감까지 도우면 큰삼촌 집에서 자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오픈 준비하고 했습니다. 마음씨 착한 제 아내는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응원에 힘입어 한 달 동안 가게 운영이랑 치킨 튀기는 거 다 배우고 제 퇴직금에 큰삼촌이 빌려주신 돈으로 집 근처에 가게 하나 차렸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저는 자영업자가 되었습니다. 세금 같은 것도 복잡하고 전기세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하고 모든 게 어려웠지만 아내가 있어서 힘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케어를 해드려야 하는 게 당연했지만 제정신으로 돌아오셨을 땐 잠깐 자리를 비워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중간중간 가게를 나와 일손을 도와주었습니다. 살림에 일에 어머니 간호까지 정말 제가 아내에게 너무 큰 빚을 지고 말았네요.
첫 한두 달은 손님이 꽤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픈빨이었겠죠. 큰삼촌도 그러시더라고요. 오픈하고 장사 잘 된다고 자만하지 말고 서비스 팍팍 주고 손님들한테 무조건 친절하게 하라고요. 그렇게 동네 단골이 한 분, 두 분 쌓여가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삼촌이 알려주신 대로 정말 열심히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정말 단골 고객도 생기고 배달도 꾸준히 들어올 정도로 성장을 하더군요. 어마어마하진 않았지만 이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큰삼촌이 자신한테 빌린 돈은 천천히 주라고 하셔서 대출금 먼저 모아서 한 번에 갚아버리고 달달이 큰삼촌한테 돈 보냈습니다. 그렇게 가게 운영을 4, 5년을 했습니다. 나름 동네 맛집이 되었고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았죠. 그리고 저희 가게 앞에 대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교수님들도 가끔 저희 가게 와서 회식하시기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점이나 아주 유명한 가게가 아니라 학생들은 많이 이용하지 않았지만요. 이대로만 유지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배달비 아끼려고 가끔씩 배달도 나갔거든요. 가게 손님 없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시간에 배달 들어왔길래 닭 튀겨서 직접 배달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가게 앞에 오토바이 세워두고 들어가서 다시 일하고 있는데 곧 아내가 가게에 오더라고요. 가게 앞에 있는 저 애는 누구지? 누구? 내다보니 웬 꼬마가 오토바이 주변을 기웃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오토바이 뒤에 실린 배달통에 코를 가져다 대고 킁킁거리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넌 누구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양이고 7살이에요. 거기서 뭐해? 오토바이 옆에 있으면 위험한데. 여기서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서요. 아, 치킨 냄새 맡고 있었어? 치킨이요? 응, 치킨.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유리에 붙은 치킨 전단지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게 뭐냐는 듯 눈을 껌뻑이더라고요. 치킨 몰라? 네! 요즘 세상에 치킨을 모르는 아이도 있나? 부모들이 아직 아이한테 치킨을 먹여본 적이 없나 싶었습니다. 가게에 오는 가족 단위 손님들 보면 3살짜리 애도 있거든요. 7살이 치킨을 모를 수도 있구나 하고 신기해 했습니다. 맛있겠다. 침을 꿀꺽 삼키던 아이는 총총총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떠난 후에도 계속 그 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이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무서우니까 7살 아이들도 혼자 잘 안 냅두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혼자 학교 잘 안 다닌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혼자 다니는 모습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아이 차림을 보아하니 사정이 조금 어려운 듯 보였습니다. 옷도 보풀이 많이 있고 꺾어 신은 신발도 굉장히 더러웠거든요. 양말도 안 신고 있었고요. 아직 손길이 많이 필요할 나이인데 무슨 사정이 있을까 싶어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희가 조건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으니 여지껏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아이들에게 정도 많이 가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그 아이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혹시 다시 온다면 밥이라도 먹여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며칠 뒤에 그 꼬마 아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코를 내밀고 킁킁거리며 오토바이 주위를 맴돌더라고요. 태양이 안녕? 반가운 마음에 벌컥 문을 열고 인사하니 아이가 화들짝 놀라더니 곧 방긋 웃으며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밥 먹었어? 아직 5시라서 안 먹었겠지? 네, 안 먹었어요. 아저씨랑 아줌마 이제 밥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먹을래? 치킨 먹어요? 이걸 어쩌지? 치킨은 아니고 돈가스 했는데. 돈가스? 들어올래? 네! 돈가스를 본 아이의 눈은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아이가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작게 잘라주는데 아이는 커다란 덩이를 들고 우걱우걱 먹더라고요.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점심밥은 먹었지? 네, 유치원에서요. 그렇구나. 지금은 어디 가는 길이었어? 그냥 놀러요. 혼자? 네, 저는 맨날 혼자 놀아요. 누나는 학교 다니고 알바하느라 바쁘거든요. 그럼 엄마랑 아빠는? 엄마, 아빠? 없는데요. 누나만 있는데. 아내와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7살짜리 애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니 흔치 않은 경우잖아요. 게다가 다른 어른들 손에 자라는 것도 아니고 누나랑 산다니 뭔가 사정이 많이 안 좋은 듯 보였습니다. 그렇구나. 누나는 몇 살인데? 22살요. 요 앞에 학교 다녀요.
아, 누나가 이런 거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난 죽었다. 하하, 아저씨랑 아줌마가 비밀 꼭 지킬게. 태양이는 누나를 무서워하나 봐. 네, 진짜 무서워요. 완전 대박. 누나한테 맨날 혼나요. 신발 꺾어 신는 것도 뭐라고 하고, 얼굴에 뭐 묻히고 다니면 거지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혼나고, 음식점 앞에서 냄새 맡고 있으면 엄마 아빠 없는 티내지 말라고 혼나요. 이보름 완전 괴물. 그렇구나. 누나가 태양이를 많이 사랑하나 보다. 우엑. 장난꾸러기 같은 꼬마 아이는 성인 한 명이 먹을 양의 돈가스와 밥을 금방 해치웠습니다. 사연을 들으니 마음이 더 안 좋아진 저는 꼬마가 가기 전에 빨리 치킨을 한 마리 튀겼습니다. 치킨과 감자튀김, 떡볶이까지 바리바리 싸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양아,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괜찮을까? 누나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태양이가 아저씨 따라오는 거 아니고 아저씨가 태양이 따라가는 거야. 그럼 괜찮을까? 여기 태양이랑 누나랑 먹을 치킨, 감자튀김, 떡볶이도 쌌는데 어때? 우와, 대박! 가요 그럼!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작아서 또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꼬마의 집은 가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가끔 배달을 가는 집들도 주변에 많았죠. 그렇게 평범한 동네에 이렇게 힘든 아이들이 있었다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야, 이태양! 누나! 꼬마의 집에 대문에 다다랐을 때 누가 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꼬마의 누나였습니다. 검은색 티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누나는 이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있던 꼬마의 손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격적인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누구세요? 아, 안녕. 나는 저기서 치킨집 하는 아저씨인데 왜 제 동생이랑 저희 집 앞에 있어요? 아, 그게 동생이 아까 우리 가게에서. 야, 이태양, 너 또 남의 가게 냄새 맡고 다녔어? 내가 그러지 말랬지. 네가 그지야? 그지 새끼처럼 굴지 말랬지? 누나는 버럭 꼬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꼬마의 손은 꼭 잡고 놓지 않았고 아주 속상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태양이랑 같이 저녁밥을 먹었거든. 태양이가 먹고 싶다고 온 건 아니고 내가 같이 먹자고 했으니까 혼내지는 말고. 그리고 이건 치킨을 너무 많이 튀겨서 좀 남아서 가져다 주려고 아저씨가 같이 온 거야. 그러니까 태양이 혼내지 마, 학생. 그 아이는 조금 진정된 듯 보였지만 여전히 저를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혹시 그 아이들이 더 불편해할까봐 저는 얼른 들고 있던 치킨을 내밀고 후다닥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그저 평범한 대학생인데 어쩌다가 저렇게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아이가 되었을까 하는 마음에 속상했습니다. 예쁜 옷 입고 친구들하고 한창 놀 때인데 후줄근한 티셔츠를 입고 매일 알바를 한다는 그 아이가 안쓰러웠고요. 그런데 다음날 뜻밖에도 꼬마 아이의 누나가 저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여긴 어쩐 일로 왔니? 그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응? 뭐가? 어제 주신 거 잘 먹었어요. 태양이가 치킨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루에 1,000원 더 쓰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그렇게 예의 없게 굴어서 죄송해요. 태양이한테 다 들었어요. 제 동생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이한테 들으셨겠지만 태양이랑 저랑 둘이 있으니까 혹시나 나쁜 마음 가지고 접근하는 어른들이 있을까봐 항상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애가 아직 어려서 뭘 몰라요. 하하, 그렇구나. 괜찮아. 어리니까 그런 거지. 학교는 이 앞에 다니는 거야? 네, 3학년이요. 그렇구나. 공부 잘하나 봐. 태양이 말로는 맨날 학교 갔다가 알바한다던데 힘들진 않고? 힘든데 뭐 어쩔 수 없죠. 졸업할 때까지는. 그렇구나. 지금은 집에 가는 거야? 네, 학교 끝나서 집 갔다가 알바 가려고요. 아, 그럼 잠깐만. 저는 냉동실에 있던 태양이가 어제 먹은 돈가스를 꺼내왔습니다. 더 챙겨주고 싶었는데 마땅한 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태양이가 잘 먹더라고. 우리 아내가 좋아해서 사둔 건데 우리 집엔 많이 있으니까 가져가서 먹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저씨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가져가.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꼭 다 갚을게요. 에이, 돈가스가 뭐 별거라고. 맛있게 먹어주면 아저씨는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태양이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노는 것 같더라고.
혹시 보름이 네가 저녁밥 챙겨주기 힘든 상황이면 태양이 보고 아저씨 가게로 오라고 해. 맛있는 거 많이 해준다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꾸벅꾸벅 인사를 하던 아이는 돈가스를 꼭 안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걱정되고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태양이는 자주 저희 가게에 놀러 왔습니다. 가끔은 밥을 먹으러 오고 가끔은 와서 인사만 하고 가고 또 언제는 자기가 키운 방울토마토를 가져다 주거나 예쁘게 색칠한 공룡 그림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럴 때마다 정성껏 차린 밥을 주고 치킨도 챙겨주고 과일도 주고 반찬도 챙겨주었습니다. 태양이가 친구들 킥보드 타고 유치원 온다고 입이 삐쭉 나왔길래 하나 사주기도 했고요. 물론 보름이한테는 조카가 타던 거라고 했고요. 그저 귀엽고 소중한 인연이었죠. 그 나이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예쁜 아이들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아이들이 얘네들 말고도 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태양이와 보름이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도우게 되었습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었고 그냥 가게 쉬는 날에 치킨 한가득 튀겨서 보육원이나 청소년 쉼터 같은 곳에 가서 치킨을 나눠줬습니다. 금전적으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기부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었지만 제가 가져간 치킨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볼 때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가게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것보다 더 뿌듯했죠. 그렇게 별탈 없이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경쟁사가 등장한 거죠. 제가 그들을 경쟁사라고 하는 것도 웃긴 정도로 어마어마한 경쟁사였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6개월에 걸쳐 두 곳이 생긴 거죠. 한 군데는 제 가게와 같은 길에 생겼고 한 군데는 조금 더 나아간 삼거리에 생겼습니다. 저 같은 동네 치킨집은 망하라는 것과 다름없었죠. 무서운 속도로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배달이 가장 잘 되는 시간에 프랜차이즈 치킨집들은 지나가면 앞에 오토바이들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가게는 정말 파리만 날리는 수준이었습니다. 나름 몇 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배달 많이 가는 단골집들도 있었고 좋은 후기도 많았는데 그런 걸로 대형 기업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이벤트도 해보고 서비스도 많이 보내보고 큰맘 먹고 가게 외관도 새로 칠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겠더라고요. 무작정 이걸 잡고 있기에는 저도 나이가 있고 편찮으신 어머니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장사가 안 되었을 때 얼마를 벌었냐면 가게세 내고 공과금 내고 재료값 빼고 나니까 저한테 딱 150만 원이 남더랍니다. 당장 가게를 접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결국 장사를 접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게에 남아있던 포장용기랑 남은 닭들만 팔아야겠다 했죠. 그런데 그게 팔리겠습니까? 그냥 닭 다 튀겨서 자주 가던 보육원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지막이 이렇게 뜻깊은 일로 마무리된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육원에 치킨 돌리고 가게로 왔는데 가게 앞에 보름이랑 태양이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얘들아, 여기서 뭐하니? 아저씨, 어디 다녀오셨어요? 한참 기다렸잖아요. 아저씨 보육원에 치킨 가져다 주고 왔어. 그런데 왜? 무슨 일 있니? 갑자기 보름이랑 태양이가 마주보고 씩 웃더랍니다. 그러면서 보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혹시 이번 주 금요일 날 치킨 100마리 될까요? 뭐? 치킨 100마리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랑 가게로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봤습니다. 몰랐는데 보름이가 과대표더라고요. 장학금 때문에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교수님들께서 밥 사 먹으라고 했다더군요. 그 권한이 보름이한테 생겼고요. 학생들 의견 취합했는데 도시락 먹느니 치킨이 100배 낫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보름이가 저희 가게로 달려온 거죠. 저한테 치킨 부탁하려고요. 솔직히 고민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치킨 10마리도 안 나가는데 하루에 100마리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어차피 아직 주인분한테 가게 내놓는다고 말하지도 않았었고 딱 한 달만 더 해볼까 하며 보름이한테 알겠다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치킨 120마리 튀겨서 아내랑 같이 보름이네 학교로 배달 갔습니다. 저희는 3, 4, 5 모여있는 아이들한테 치킨을 직접 놔주었고 맛있게 먹으라는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선배님들, 후배님들, 동기님들, 여기 사장님들이 학교 앞에 있는 치킨집 사장님들이거든요. 보육원이나 센터 다니면서 어려운 분들한테 치킨도 나눠주시는 좋은 분들이세요.
가격도 프랜차이즈 치킨집들보다 훨씬 싸니까 우리 많이 이용합시다. 게다가 저희 100마리 주문했는데 120마리 주셨어요. 저와 아내가 이제 자리를 떠나려는데 보름이가 외쳤습니다. 앉아서 치킨을 먹던 학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네 하고 소리치며 정말 맛있다고 다음에 꼭 시켜 먹겠다고 해주더라고요. 보름이와 학생들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학교 나와서 가게로 가는데 괜히 눈물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다음에 또 시켜 먹겠다고 하는 말이 진짜였나 봅니다. 학교 기숙사 근처 원룸 고시원에서 배달이 종종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고객 중에 학생들이 많이 없었는데 그날 이후 학생들이 정말 많이 이용해 주었습니다. 과 회식도 저희 가게로 오고 저희 가게에 오던 교수님들도 저희가 보육원 나가고 했던 거 어떻게 아시고 학생들 데리고도 오시고 가끔 포장도 해가고 그러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 말고도 다른 일반 손님들의 주문도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 싶었는데 어느 날 가게 출근하다가 이런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착한 치킨집 사장님 도와주세요. 삐뚤빼뚤 크레파스로 쓴 글 밑엔 저희 가게로 오는 간단한 지도가 그려져 있더군요. 제목 밑에 있는 4-5줄 되는 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치킨도 나눠주는 착한 치킨집 사장님이 큰 치킨집들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많이 이용하자는 내용이었죠. 태양이었습니다. 태양이 글씨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었거든요. 마침 그날 태양이가 저희 가게에 놀러 오더라고요. 태양아, 마침 잘 왔다. 이거 네가 그린 거야? 아저씨,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태양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저씨가 너무 미안하잖아. 누나가 아저씨 가게 많이 힘든 것 같다고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 둘이랬나? 돌이랬나? 아무튼요. 그래서 제가 그렸어요. 누나가 학교에서 그거 여러 장으로 만들어줘서 여기저기 붙이고 다녔어요. 아이고, 미안해, 태양아. 아저씨가 고생시켜서 미안해. 고생 아닌데요. 아저씨가 저 킥보드 사줬잖아요. 킥보드 타고 다니면서 붙이니까 완전 재밌던데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태양아. 배달 손님뿐만 아니라 가게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다들 아름아름 소문을 듣고 태양이가 그린 전단지를 보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크게 한 것도 없는데 손님들이 제게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가게를 정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쭉 잘 운영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가게 안에 싹 리모델링을 했더니 가게 손님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또 하나 저희 가게에 새로운 직원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는 직원들의 형편도 아니었고 아내가 있으니까 좀 더 고생하더라도 둘이서 했거든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가게가 들어오기 전보다 훨씬 장사도 잘 되고 있고 언제까지 아내를 고생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큰맘 먹고 직원을 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보름이죠. 보름이는 방과 후와 주말에 저희 가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를 많이 해봐서 그런지 손도 빠르고 눈치도 좋고 손님 상대도 아주 잘하는 최고의 직원이죠. 그리고 어찌나 손님도 잘 모아오는지 얼마 전에 과 신입생 환영회도 저희 가게로 데려와서 하고 아주 복덩이입니다. 이 고맙고 중요한 인연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잘하고 노력해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지켜보려고 합니다. 제 소중한 가족들한테도 더 잘할 거고요. 그리고 보름이가 저희 가게 직원으로 온 이유. 아내를 고생시킬 수 없었던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저 내년에 아빠 됩니다. 얼마 전부터 아내가 속이 불편하다고 하더니 이 나이에 자식이 생겼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러네요. 늦은 나이에 결혼하신 큰삼촌이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하고 아내 잘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좋아하셨고요. 어머니는 지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가족들한테 더 잘하면서 좋은 아빠, 좋은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가게 와주신 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아내랑 어머니께도 감사드리고 큰 삼촌께도 정말 깊은 감사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름아, 태양아, 정말 고맙다. 너희를 알게 된 이후로 아저씨 인생이 달라졌어. 아저씨가 좋은 세상 많이 보여줄게. 열심히 살아보자.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